21세기 대학 뉴스에서 만드는 대학생 팟캐스트 안녕청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청춘의 사회자 복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켈리입니다. 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수리입니다. 네, 오늘 안녕청춘 사회는 지난 팟캐스트에서 국공립대 기성예비, 학자금 대출 등 전반 대학교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대학교육 문제 3탄으로 이번에는 대학 구조조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셨던 21세기 대학 뉴스의 기자분을 초청했습니다. 신현준 기자님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뉴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뭐 어떻게 환영? 기자래. 와, 신기하다. 아이고. 내 옆에 기자님이? 네, 반갑습니다. 그 21세기 대학 뉴스 기자이신데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네, 일단은 작년이죠.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는 시민운동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언론이라는 개념을 다시금 이렇게 재정립이라고 할까요? 하게 되었고,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대학 언론에 관심 많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제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기자 활동 하는데 네. 혹시 뭐 힘든 거나 이런 거 있어요? 재밌거나 힘들거나 이런 거. 어. 기자 활동하면서 좀 네.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그래요. 기자 활동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엄청나게 정말, 많을 것 네, 같은데. 많은데, 네,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한대련에서 정부의 쌀 전면 개방하는 발표가 있고 나서 대학생들의 이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마침 어제가 또 세월호 참사 전국민 촛불 집회가 있었던 날이기도 했어요. 네, 네, 그런 날이기도 했는데, 이제 청와대 근처에서 1인실 이렇게 기획을 한다고 정부종합청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한대련 기자회견을 갔는데, 그 기자회견 장소를 잘못 알고 그쪽으로 휩쓸려서 이제 의경들한테 갇혀 있다가 조금 기자회견에 지각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네.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막 스펙타클하진 않아. 네. 아니,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되게 기대했는데. 막 지각한 얘기였어, 결국. 네, 지각한 얘기였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좀 경찰들한테 고립되는 상황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기자임을 이렇게 밝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풀어주질 않더라고요. 네, 네, 개인적인 힘든 이야기 토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팟캐스트 이렇게 그동안 녹음했던 거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궁금한 거 있어. 네. 놀라워. 빨리 말씀해주세요. 네. 복래 씨, 켈리 씨, 그리고 수리 씨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별명도 다 알고 네, 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열혈 청취자셔. 네, 근데 2회차인가요? 네, 수리 씨가 본인 닉네임이 왜 수리 씨인지 알려주셨는데, 수리가 이제 몇 등급이었죠? 7등급. 7등급이어서, 수리가 7등급이어서 수리라고 들었는데, 전 맨 처음에 술을 좋아해서 수리였나. 없어서. 그 의미가 여러 가지였는데. 네. 그쵸. 되게 중의적인 의미였는데. 7등급 아니에요? 네, 아무튼, 네, 수리라는, 네, 닉네임에 대해서, 네, 그렇구나 했던 시간이었는데, 이해를 듣고. 근데 개인적으로 복래 씨랑 켈리 씨는 왜 닉네임이 복래고 켈리인지 이야기를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네. 저 혹시. 이런 시간이 오다니. 혹시 켈리 클락슨을 좋아해서 켈리인지 아니면은 복래 씨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만복래 반점이라고 그건 또 뭐야? 중국집이 있는데 혹시 중국 음식을 좋아해서 복래인지. 되게 신박한 해석을 자꾸 내놓으시는데 다른 거 없나요? 네, 알려주세요. 네, 궁금했습니다. 되게 근거는 있는데 하나도 못 맞췄어요. 하나 못 맞췄어요? 네. 수리 씨는 아나 봐요. 네, 알죠. 네, 알려주세요.
사이사님, 동래씨, 뭔가요? 제가 복내인 이유는 네. 사실 별로 이렇게 그렇게 막 별명이 뜻이 있는 건 아니라서. 아니고 중학교 때 제 별명인데 네. 중학교 때면 이제 여중을 나왔으니까 애들이 막 다들 꾸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하루 딱 너무 추워가지고 내복을 입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친구들이 막 놀린 거예요. 아, 넌 아직도 내복 입어? 내복 입어? 이러다가 복내 복내? 이러면서 별명이 복내가 됐어요. 내복을 거꾸로 해서 복내인 네. 거예요. 아, 복내가 아니고 복내였군요. 그래서 저는 복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복은 중국어 난 식감은 아직도 뭐야. 입는데 네. 그거 가지고 놀리지? 한 번도 입어본 적 없어. 근데 내복을요? 평생 한 번도 입어. 거짓말. 그 체온을 거짓말. 보호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꼭 내복을 착용하셔야 한다고 공익 광고를 하던데 아, 나는 더워서 싫어. 겨울에도 내복 안 입어요. 그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존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켈리도 얘기해주세요. 아, 네. 그 켈리는 저 되게 뭘 정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네. 그 요새 마침 제가 그 아는 선배분이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계셔가지고 옆에서 같이 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여서 같이 막 따라 쓰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좋아한다고 앞에 캘리만 따서 사람 이름 같다고 켈리는 원래 사람 이름이지. 그 철자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켈리라고 그냥 결정이 됐는데 뭐 반발할 틈도 없이 그냥 켈리로 확정돼서 벌써 4회까지 왔습니다. 네. 네, 저희 그 닉네임에 엮인 비화? 뭐 이런 걸 비화라고 할 수 있나? 네, 그렇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무려 4회 만에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군요. 아니 일부러 숨길 의도는 아니었지만 굳이 밝힐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나를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질문이었는데 엄청 별거 없었어. 아니, 뭐 이런 별명들이 다 있어. 진짜 별거 없어. 처음에 별명 듣고 무슨 이런 걸 별명으로 하지? 나도 그랬어. 처음에 그런 것도 나왔어요. 체리 막 이런 거. 체리. 그러나 부르는 사람의 그 네. 체리 씨 얘기해도 좀 이상하다. 뭔가 오그라들어. 네, 그랬군요. 아니 그러면 아까 물어본 뭐 기자의 에피소드는 별 없는 거죠? 그냥 아, 네. 순탄하게 그냥 기자 생활을 했다. 순탄하기보다는 경찰들이 좀 막는 것 많이 빼고는. 쫓아다니고 많이 고립된다. 힘들다. 이런. 네, 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각 학교별로 아픔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의 그렇죠. 이렇게 몰입될 때가 가끔씩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가까이 계신 학우분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주현진 네, 기자님 그렇습니다. 되게 진지한 캐릭터세요. 네, 엄청 진지한 네. 캐릭터야 지금. 네. 목소리부터 해서 엄청 진지해. 자, 어서 빨리 넘어가죠. 네, 넘어갑시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의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발표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대학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열심히 학교와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학 구조 개혁안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 건지 대학 구조 전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에서의 대학 구조 조정의 흐름과 양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명박 박근혜는 줄여서 이명박근혜 정부라는 이런 애칭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로 이제 닮아 있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대학이 현재와 같이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는 사실 이명박 정부의 무절제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방향이 초래한 것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기가 이제 대학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늘어난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대학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닦아야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근데 이명박 정부는 이 대학 정책을 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최악의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최악으로.
예, 완전 최악으로. 완전 최악. 그 첫 번째는 이제 부실사학을 퇴출 시나리오에 따라서 모든 대학의 성과지표를 매겨가지고 이 상호 경쟁으로 몰아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비리와 전횡으로 대학 교육을 황폐화시킨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퇴출이 된 구재단을 정상화한다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복귀시킨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부실사학 퇴출 시나리오가 최악의 방향이라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수십 개 대학에서 학과 통폐합 문제가 한꺼번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구조조정을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식으로 퇴출 정책을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이 퇴출을 위한 단계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전체 대학의 성과 지표에 따른 순위를 매겨서 하위 15%를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을 하고 이때 43개의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연속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경영 컨설팅을 거쳐서 결국은 퇴출 대상으로 지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이제 성과 지표를 높이려고 정말 사력을 다했는데 문제는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상호 경쟁을 통해서 희생자를 쳐내고 하는 이런 방식뿐만 아니라 여기 성과 지표도 또 문제가 되는데 이 성과 지표에 들어가는 게 이제 취업률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취업률이 반영 비율이 거의 20%를 차지했었고 이 요건이 미달할 경우에는 이제 대상 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라서 이제 대학들이 취업률을 올리기에 혈안이 됐었고요. 이제 덕분에 이 대학 교육 내용, 뭐 개혁 방향 등등 이런 거는 다 그냥 취업률이 종속이 되는 이런 상황이 놓여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론이 뭐 취업률만을 막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여론이 막 나빠지니까 결국은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이제 취업률 반영률을 15%로 5% 정도만 줄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대학이 취업률의 노예가 결과적으로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했었던 이제 그 대학 구조 조정 관련된 문제점이었고 이 이후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이전의 평가 방식에 대한 뭐 개선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1월 28일 날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대학 구조 개혁 추진 내용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기본 방향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감축을 실시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대학 평가 체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인 체계적 구조 개혁을 위해서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거였고 특히 여기 정원 감축 방안은 뭐 보면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5등급으로 이 대학을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정원 감축을 강제를 하겠다. 2023년까지 3주기로 나눠서 평가를 실시해서 정원 감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제 나름대로 숫자도 정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서 16학년도까지는 4만 명을 줄이고 17학년도에서 19학년도까지는 5만 명을 줄이고 그리고 20년도에서 23학년도까지는 7만 명씩 이렇게 줄여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래서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라는 이런 디테일한 계획을 내놨고요. 그래서 따라서 올해부터 각종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이런 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원 감축으로 시작해서 정원 감축으로 끝나는 그런 정책인데요. 교육부는 2018년부터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많아져서 아까 얘기한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정원 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살펴보면은 대학의 관계자들은 이 구조개혁 정책이 소규모 대학 및 지방대 비인기 학과 중심의 구조조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전국 교수 토론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교육부의 정책은 정원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전이 없다. 그리고 대학별 사정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구조 조정을 강요한다면 고등교육의 구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교육부가 2월 6일 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건 또 뭐냐면
창의 인재 양성과 지역의 창조 경제를 견인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것, 뭐 이런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놈의 창조 경제는 도대체 뭔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이거 창조 경제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건 뭐 해주실 분이 없으니 그분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포장이 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향후 5년간 총 1조 원 이상을 이제 지방대학에 투자할 거다 뭐 이런 거고. 근데 재밌는 거는 앞서서 이제 취업률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보면은 또 여기도 또 그놈의 취업률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놈의 취업률. 그래서 특성화 분야 취업률 지난 3년간 학부생 진로 현황 등 취업 적정성이라는 항목인데 요게 7점에서 8점 정도가 이게 주어지고, 그리고 특성화 계획에서는 또 뭐 진로 취업의 질 제고 계획에 2점에서 4점이 배점이 되고, 또 규모가 가장 크게 들어가는 이제 대학 자율 유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100점 만점인데 10% 가량이 취업 요소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 특성화 사업이 아니라 취업률 제고 정책이 다름 아니고,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교육 철학의 부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앞선 그 구조개혁 정책이랑 맞물려서 또 이 특성화 사업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앞선 그 구조개혁 정책의 정원 감축이랑 맞물려서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 앞서 우려했던 지방대 위축,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형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5월 7일 날 교육부가 이래서 그 특성화 사업을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하고 신청한 대학들을 이제 신청 결과를 쭉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를 보면은 2017년까지의 그 수도권 대학은 입학 정원을 평균 3.8%를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반면에 비수도권 대학은 평균 8.4%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제 비수도권 대학을 줄이겠다는 정원이 총 수도권 대학의 4배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 그런 지방대가 위축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교육부에서 애초에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입학 정원을 많이 줄일수록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아예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줄였겠죠. 그래서 이 특성화 사업이 본질은 결국은 정부 재정 지원을 미끼로 정부 기준대로 대학의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이런 방식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가운데 5월 2일 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학 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대학의 학생 정원을 감축할 수 있고요. 또 조정 및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등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안에 이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 또는 학교 법인의 행정적, 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이제 칼자루를 쥐어주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 법안은 이 외에도 이제 부실사학의 퇴로를 보장하는 내용도 또 담고 있어가지고 그 외에도 이제 반대 여론이 좀 많은데, 아무튼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법안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지금 발의가 됐고 결국 이제 통과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겠죠. 이런 일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무튼 그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한 후에 현재 이제 전국에 20개가 넘는 대학에서 학과 통폐합 계획이 발표가 되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강원대는 뭐 입학 정원 10% 감축하겠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부산대는 30여 개 학과 통폐합 검토 중이고, 뭐 한국교원대는 역시 입학 정원의 10% 감축하는 안을 또 마련하는 중이고, 경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수원 캠퍼스의 중복 학과를 수원으로 통합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학교마다 이런 식으로 학과 통폐합 같은 정원 감축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자신들의 학과를 폐지하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대학 구조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의 현 주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은 네. 정말 많은 것을 우리 하셨어요. 카카. 대단하신 분이에요. 임기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뉴스에서 막 엄청나신 계속 분이에요. 이야기 우리에게 나오고. 이 길을 선사하셨죠. 지금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 네, 얼마 전에 그 블랙딜 민영화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크게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 얼굴. 네. 예상치 못하게. 주변에서 다들 헉! 막 오케이, 이러고. 보고 싶네요. 이거 부실 사학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취업률을 높이려고 대학에서 일부러 막 학생들한테 단기 계약직인 뭐 맞아요, 학과 맞아요. 조교를 막 네, 시키기도 맞아요.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으로 뭐 진출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점들도 군대. 굉장히 군대를 네, 보낸다고. 많다고 아, 그래요? 하더라고요. 군대로 보내요? 군대도 취업률 취업률에 이게 다 포함되니까. 포함이 그런 거야? 되니까 그 이거- 비정규직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아. 정말 막 지금 당장 뭔가 일만 하고 있으면은 그게 다 일자리 취업한 거라고. 우리 학교도 취업률 100% 학교라. 아유, 그 취업률 100% 엄청난 학교가 학교구먼. 굉장히 많아. 전국에 거의 대부분 학교가 다 취업률 100%. 그런 믿을 거 수 보면 없는 취업률 100%. 청년 일단- 실업이 벌써 해소되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남자는 군대 다 가니까 일단 50%는 먹고 가고. 같은 시기에 가면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어. 네, 다음은 최근 대학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현준 기자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유,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가지고. 감정이입하셨어. 네. 상반기라고 하나요? 그 1학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네요. 학생들이니까. 그렇지. 네. 1사분기. 네. 그래요. 네. 우리 학생들이니까. 네. 1학기 때 정말 가슴 아팠던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네. 경기대학교 사례인데, 일단 경기대학교는 그 대학 당국에서 경기비전, 이른바 경기비전 2024라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 아까 켈리 씨가 말했던 것처럼 서울과 수원에 있는 동일 유사학과 통폐합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요. 네. 요는 뭐냐면 이제 2015학년부터 서울 캠퍼스에 있는 8개 학과인 국문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법학과, 영문학과, 행정학과, 회계학과의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건데, 지난 4월 16일 날 여론이 온통 세월호 참사에 집중된 틈을 타서 이 대학 총장인데 서명으로 날인을 해서 이른바 날치기 통과를 시키는 상황이 있었어요. 참. 네, 그리고 이제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팩과 관련한 사례인데,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1981년 청주대학교가 설립된 이래 30년 넘게 수많은 졸업생이 배출된 되게 유서 깊은 학과예요. 이런 학과를 청주대학교 당국이 지난 4월 15일 날 구성원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폐과를 하기로 결정하는 이른바 폭거를 단행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시장 논리에서 돈이 안 되는 인문학 계열 학과 중심으로 폐과되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학은 문사철이 기본이라는데. 정말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구먼. 네,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상황인데, 인하대학교는 이제 2014년 1월에 인하대 등심위에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발표가 예고된 상황에서 인하대 구조조정 추진 여부 관련 자료를 학교 본부에 요청을 했고, 인하대 당국은 어떠한 계획도 나오지 않았고, 구조조정 관련해서 학생들과 추후에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인하대 같은 경우는 되게 상황이 복잡한데, 일단
항공대학교랑 인하대학교랑 같은 재단 아래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두 대학까지 합치려고 하는 논의가 대학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상황이고, 뭐 몇 개 대학들을 더 열거를 하자면은 카이스트에서도 이번에 비민주적으로 학과 통폐합 계획을 구성을 하고 학생들에게 통보를 하는 상황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 남서울대학교 운동건강학과에서도 되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폐과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 대학 같은 경우는 현재 학생들과 대학 당국 간의 합의점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외에도 또 원광대학교 서예학과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서예문화예술학과가 개설이 됐는데 대학 당국이 일방적으로 폐과를 통보를 하면서 학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이 대학 같은 경우는 되게 폐과 이유가 참 아파요. 뭐냐면 많이 아프죠. 정말 아파요. 2012년 3월에 이 대학의 구조조정 바람이 한바탕 불었었는데, 서예과 교수들이 2년 동안 신입생 모집에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미달이 되면은 폐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2012년 구조조정 바람이 한바탕 불었을 때. 2012년 그 당시 신입생 정원이 24명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인 2013년도에 갑자기 40명으로 늘어났고, 이러한 상황이 있고 나서 서예과 학내 구성원들이 신입생 정원을 30명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에 줄여주지 않고 이번 신입생 모집 때도 40명이 정원이었어요. 노렸네. 일부러 노렸어. 했네. 네, 이외에도 되게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일단 사안들이 나름 굵직했던 대학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꺼냈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현준 기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돈이 안 되는 인문학 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아까 말했던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취업률이 결국에는 발목이 잡히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정원을 계속 감축해야지 평가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반영되는 것 같고, 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취업률도 취업률이고 이게 인원이 적은 학과를 그 대충 정말 슬쩍 봐서 비슷해 보이는 걸로 일방적으로 그냥 다 합쳐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예과 같은 경우도 이제 인원 자체가 적으니까 이게 취업률도 취업률이지만 이거를 그냥 다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과를 더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사실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느 학교인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 노- 독일어, 네. 네, 그걸 다 프랑스어로 합쳐가지고. 합쳐- 네. 유럽어 학과인가? 그리고 그 국문과랑 그다음에 한국어학과라고 외국인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과가 있는데 예, 그거를 합치는 대학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 중국어는 아시아 예, 아시아 맞아요. 학과 이렇게. 별의별 사례가 다 있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합쳐놓고 보통 학부제 해가지고 과를 또 2학년 때 재배정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독립성이 좀 유지가 돼야 되는 학과들인데 그게 학부로 뭉친다고. 그리고 과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과가 갖고 있는 뭐 나름대로 학교의 이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에서는 뭐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런 이념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 학문은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전통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합쳐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대학 교육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학원화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학원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폐과가 되거나 통합되는 그 과정에서 해당 학과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문제죠. 아니 내가 이 과를 다니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가 없어진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 그 배제대에 있는 어떤 학생은
자기과가 없어졌다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어, 그렇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 티켓 들고 있던데. 예, 그 사진 봤어요. 작년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집에서 술 먹다가 술집 아줌마가 너희과 폐과 된다며 그래서 헐. 알았다는 사례도 있어요. 참. 네. 솔직히 맞춤하는데 학생이 정작 자신은 모르는 알수 이런 없고. 네. 정보 도대체 어디로 새는 거야. 막. 그 중앙대 하니까 얘기 나오는 건데 중앙대 하면 좀 유명하잖아요. 그쵸, 중앙대가 워낙 그 투쟁도 또 열심히 했었고 문제도 많았고. 구조조정 하면 거의 대표적인 네. 것 중에 하나인데. 두산대학. 네, 두산대, 네, 주 두산대학. 이제 두산대학이라고 불러도 네. 손색이 없는 그런.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중앙대 요즘 최근에 좀 사례 좀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좀 벌어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나온 건데 그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그분. 예, 김창인 씨라고 이제 중앙대 학생이었던 재학했었던 사람인데 그 4월 7일 날 이번 연도 4월 7일 날 자퇴를 좀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뭐 그때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자퇴를 하는 날 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때 이제 김창희 씨가 기자회견으로 내가 이 대학에서 배운 것은 정의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이 교육이 아닌 산업이라는 박용성 이사장의 말은 불과 5년 만에 실현됐다. 정권을 비판하는 교수는 해임됐고 총장을 비판하는 교진은 수거됐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교양 과목은 축소되고 학과는 통폐합됐다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김창인 씨가 이야기한 것들이 대학 구조조정에 나온 이제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쭉 한번 훑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이분 참 대표적인데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2010년에는 네. 그 또 그분. 고려대 김예슬 씨. 네, 김예슬 씨 그때 이제 그분은 뭐라고 되게 유명한 대자보 제목이 나 오늘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오, 기억이야. 멋지잖아요. 저 그거 듣고 완전 그때 꽂혀가지고 그분 아. 그 소책자도 막 읽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그랬구나. 기억하는 켈리 씨가 더 아, 그런가요? 뭐 되게 멋있는, 나는 거부한다. 막 네. 뭐 구조조정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올해가 2014년이긴 한데 네. 이게 계속 역사가 예전부터, 깊죠. 예, 있던 일이라서 네. 이게 되게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나 막 기업이나 이런 곳에는 돈의 논리가 막 계속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교육 부분에서만큼은 좀 그런 게 보호됐으면 좋겠는데 대학교 안에까지 이런 문제가 나와서 결국 학생이 떠나야 되는 이게 그런 상황이 예전에 있네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식품공학과인가? 외식상품학과, 식품공학과? 아무튼 외식상품학과. 어떤 그런 식품 관련된 학과였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학교에서 그걸 폐과해버리겠다고. 아니 진짜 대체 아무런 왜죠? 이유도 없이.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예, 술집 아줌마보다는 일찍 알았는데 다행이야. 정말 천만 다행이야. 다행히도 술집 아줌마보다는 일찍 알아서 그때 이제 적극 제 대응을 기억에 했나요? 그때 그 과 학생회장이 그 대학본부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말이 많아지니까 그 폐과를 안 시키고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좀 과가 이상하게 분류가 돼 있기도 한데 그런 과 중에 하나 좀 잉여 같은 과 하나를 없애고 그러니까 그때 잉여과는 왜 또 과를 뭐야? 없애려고 했냐면 국제학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한창 그 붐이 불었을 때가 있죠. 예,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 취업률도 높아질 거고 지원도 받고 예, 막 이런. 지원도 받고 이러니까 우리 학교에도 국제학부가 있어야겠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한계들이 존재하잖아요. 아무래도 전 국립대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그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뭐 대학 그 과를 몇 개 이상 만들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제한 때문에 하나를 지우고 그리고 아마 그 지우고라는 게 참 소름이 돋네요. 네. 딜리트. 딜리트. 삭제. 그 하나를 폐과시키고 새로 만들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외식상품 학과가 안 없어졌을 뿐이지 또 딴 게 없어지는 결과가 다른 게 없어졌어요. 대신에 이제 국제학부가 생겼고 네. 아마 결국 지금도 생겼네.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제학부 학생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국제학부 학생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국제학부 그러니까 다른 학교긴 한데 아는 분들은 되게 외국으로 자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본 거일 수 있어요. 또 국제학부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학교에서.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정원 감축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정원 감축이 이게 우리 학교도 저도 몰랐는데 4%를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다가 우리 학교도 하네? 막 이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황스러운 게 아마 그 네. 집 주변 술집 아주머니 나왔어요. 가서 물어봐야겠네. 몰랐니? 이러고. 이제 알았어 그걸.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한 게 정말 남일이 아니고 내일인데도 네. 정작 본인들은 잘 모르고 정말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원 감축이 나중에는 뭐 학과 통폐합이나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당장 이제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이런 얘기는 없는데 정원 감축이라는 정말 조그만한 사안이 일단 들어왔는데 이거에 둔감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관심이 있는 편인데도 이렇게 알았으면 다른 일반 학우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도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른 채로 학교를 다니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는 그게 다 자기들한테는 피해로 돌아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조조정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문제죠. 네, 도대체 그럼 그 술집 아줌마는 어떻게 알았을까? 정보가 새는 거라니까요. 틀림없어. 그리고 아까 아시아 문화학부 뭐 예. 어디야 유럽 문화학부 이게 예. 중앙대였어요. 중앙대. 그게 중앙대였구나. 네, 중앙대. 역시 중앙대. 역시 총체정남국 주두산대학교. 대학 중앙대. 문제 하면 빠지지 않는 중앙. 빼놓고 갈 수 없죠. 대학 문제 중앙. 언제 대학 문제 주간이라니. 아이고 손발이 오그라드네. 언제 중앙대 학우분 한 분을 초빙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좋아요. 좀 드는. 그 혹시 김창희 씨도 이거 들으시면 꼭 네. 김창희 씨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증언 좀. 지금 우리 학교에 비리를 고발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그 후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던 그래서 좀 연장선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면 그 대학 구조조정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학생들 의견 반영이 전혀 없는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그리고 이제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학과 통폐합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로는 뭐 대학의 그러니까 기업이 대학을 직접 지배를 한다든지 또 국립대는 축소시키고 또 사립대는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또 이제 대학 간의 격차가 심화된다든지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교원 노동 같은 것들이 이제 유연화가 돼서 네. 노동의 유연화, 네. 말이 좋아 유연하지. 유연화 착취. 예, 쉽게 착취하겠다. 쉽게 착취하겠다. 예,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좀 일단 앞에 이야기했던 핵심 두 가지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일단 보통 학교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학생이라고 배우죠. 예, 학생이라고 배우고 네. 이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네. 배우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의제? 네. 근데 학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아니 학교도 말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니네들이 주인인데. 네. 근데 협상하러 나가면은 너네들 교직원들 잘 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직원들이 정작 등록금 이런 거 협상할 때는 근데 너네는 4년 있다 떠나는 애들이고 우리는 평생 직장인데 우리가 주인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들이 그냥 머릿속에 꼭 박혀 있잖아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전에도 심지어 술집 아줌마도 알고 있는 내용을 학생들은 정말 모르는. 네, 술집 아줌마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분 누구야? 정체를 좀. 내 생각에는 그 술집 아줌마가 좀 가까이 지내나 봐요. 아니야 거기서 교직원들이 단골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회식하다가 그래서 회식하다가 주소 들은 찍고, 거지. 네. 방금 든 생각인데 그랬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대학 내에서 비민주적이라고 한다면 좀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그 안에 학교 하면은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3주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교수, 학생, 교직원 이렇게 해서 3주체들이 뭔가 협의체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고 또 마련이 돼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학과 통폐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말 큰 사안인 거잖아요. 순식간에 뭐 만약에 물론 엄청나게 그 인원수가 많은 과는 쉽사리 함부로 이제 통폐합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소수의 그런 과들은 을 통폐합하거나 폐과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진행이 그냥 단순히 수가 적다고 해서 조그만 사안이 아니라 과 하나가 없어진다는 건 정말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통폐합이라든지 폐과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거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 정말로 학과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물론 안 하는 게 가장 맞고 대학교라는 것 자체가 그 과의 정통성이라든지 그런 그 과 자체에 대한 독립성이라든지 이걸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정말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면은 그게 정말로 제대로 폐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통폐합이 되는 것이 그게 정말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 얘기를 했는데 이따도 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제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구조 비슷한 구조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런 게 운영이 잘 되려면 뭐 교수, 교직원, 학생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준비도 잘 되어 있어야 될 거고 뭐 아무튼 그런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학과 통폐합. 이거는 이제 말로는 뭐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학과 통폐합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통폐합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이제 대학 구조조정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교육 공공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뭔가 폐과시키거나 뭔가 통폐합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돈 안 되는 학과. 그렇죠. 네. 돈 안 되는 학과. 거의 대부분 돈이 안 되는 학과일 거예요. 네. 안 팔리는 학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례 얘기할 때도 뭐 서예학과라든지 네. 아니면 뭐 통폐합 시킨 데는 무슨 사회. 유럽문화학부 네. 통폐합 국문 시킨 막 이런 정말 네.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학과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철학과가 없거든요. 학교. 저희 학교도 철학과 없어요. 정말요? 모르는데. 문사철이 기본인데 문사철이 없어. 그런 돈이 안 되는 학과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그 분명히 그런 학문에 대한 연구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람이 적다든지 아니면 아까 저 얘기했던 돈이 별로 안 되는 학문이라든지 물론 그게 돈이 안 되는 학문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좀 어렵기도 하죠. 왜냐면 워낙에 그런 그러니까 뭐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학문이잖아요. 뭐 그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네. 뭐 그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를 바라보는 학문인데 그걸 그냥 단순히 돈이 안 되는 학과다라고 해서 뭐 폐과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교육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요즘에. 상품이죠 상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뒤에도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뭐 기업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대학이라는 게 돈이 안 되면 사실 이미 기업이라는 된 데도 그렇잖아요. 뭐 만약에 어떤 노동자가 한 분이 계신데 그 한 분이 뭐 만약에 병에 걸렸다 하면 기업은 가차없이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 물론 감기 같은 거가 걸려주고 자르진 않겠지만 그냥 심한 병이잖아요. 감기로 잘라. 감기하다가 그러니까 뭐 만약에 심하면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큰 나중에 일 복귀해서도 뭔가 예전만큼 일을 못 하겠구나 생각하면 가차없이 자르잖아요. 그런 게 기업 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학과가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당장 이 학과를 계속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 나중에 벌어들이는 돈보다 적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바로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란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진리의 상아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기업이 장악하면서 교육 공공성을 좀 훼손하고 있다.
약간 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학내 비민주성이랑 그리고 지금 이 교육 공공성의 문제가 가장 큰 지금 이제 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후과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대학교라면 당연히 이제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뭐 진리의 상아탑이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면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되고 가장 그 교육 공공성이 보장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보장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그 사회 전반 정말 피폐해질 것이고 민주적이어야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보통 대학생들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대학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사회 뭔가 이 정화조가 아니라 정화조. 사회는 정말 썩은 물이군. 새물을 계속 담을 수 있는 그런 네, 곳이에요. 새로운 물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곳을 만드는 정화조가 아니라 아예 말실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물을 담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래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건 불보듯 뻔하겠죠. 뭐 예, 지금도 사실 이미 많이 뭐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고 민주주의 하면 사실 많이 무감각해졌잖아요. 네. 근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학교가 계속 이렇게 변하게 돼버리면 아마 이제 미래에는 좀 더 물론 저는 그렇게 변할 거라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이게 너무 극심하게 되면 이게 정말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하기 직전까지는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그 관련해서 며칠 전에 그 고려대 대자보라는 대학을 거부하겠다 김혜슬 양의 에세이집을 읽다가 본 부분인데 2011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그 당시 동국대학교 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졸업생에 대한 사회, 기업의 반응을 끊임없이 살펴서 사회 각계각층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대학의 1차적 고객은 학생이지만 2차적 고객은 학생이라는 제품을 받아들이는 사회 각계각층이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학생을 제품으로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네. 난 정말 저렴한 제품이겠군. 밥도 안 나가겠군. 비매품. 반품은 뭐야? 반품까지 나왔네요. 알바생은 반품이죠. 썼다가 바로 버리잖아요. 아니 근데 동국대 불교재단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불교재단인데도 저런 얘기가 그 아까 원광대도 불교재단이잖아요. 원불교 아닌가요? 네, 원불교. 원불교랑 불교랑 좀 다른데 어쨌든 종교 재단인데도 네. 별로 그 종교가 요새 종교도 상품화 돼가지고 네, 우리 각하도 그래요. 그분도 기독교 맞아. 장로 네. 기독교 믿으시잖아요. 네. 예수님의 작년에도 기독교 왜요? 아, 우리 레디 각하는 다 다니신다고 그분은 들었는데. 종교가 굉장히 많으신 분. 네, 여기 시천지로 추정되고 있긴 하지만 많으신 분. 네,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교육을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학을 운영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매우 안타깝네요. 아이고, 안타깝기만 하면 안타깝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그런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서 대학 안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지 그 반대 투쟁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신현준 기자님이 조사해 오신 반대 투쟁에 대한 사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 아까 그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한 후과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른바 학내 구성원들이랑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교육부의, 그러니까 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놀아나는, 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가? 네. 놀아나는 대학 당국의 비민주적,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렇게 진행한 대학들에서 최근에 이런 아주 심각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5년간 총 1조 2천억 원,
전 대학생이라서 이렇게 많은 돈이 상상도 안 되는데 뭐 아무튼 그런 1조 2천억 원이라는 돈이 있대요. 네. 그런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특성화 사업 계획서 공고를 3개월 만에 급하게 제출하도록 한 그 교육부 때문에 그 대학 당국이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충분한 어떤 논의도 없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 교수, 교직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대학들 소식이 있는데요. 올해 4월 대진대 같은 경우는 재학생 280여 명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2015학년도부터 음악학부를 폐과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게 개강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정말 당황스럽겠다. 개강했는데 우리 학교 폐과던데 막 음악학부를 폐과를 하겠다. 네. 이걸 왜 폐과하지? 이해가 좀 안 돼. 취업률이 안 그 예술 높은가? 부분도 폐과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돈 안 되니까 그 취업률 이런 거 반영할 때는 얘기하기를 뭐 예체능이랑 인문 계열은 취업률을 좀 낮추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그 통폐합이나 폐과 하는 데는 또 취업률이 반영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기본적으로 교육의 상품이다라는 마인드 자체가 깔려 있으니까 이게 사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한 건데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폐과를 하겠다고 학생들한테 한 달 만에 통보를 했는데 이제 얼마 전이었죠. 6월에 특성화 사업을 지원한 대학들을 이제 교육부가 선정하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대진대 같은 경우 이제 특성화 사업에 지원한 6개의 사업단 모두가 탈락을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지원한 사업단 모두가 탈락하자 구조조정 계획을 했던 걸 모두 뒤집고 음악학부의 뉴미디어 작곡, 성악, 기악 전공 중에 경쟁력 있는 학과 한두 개를 다시 되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었다 뺏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왜 폐과했을까? 이게 참 이상하네. 이게 되게 중요한 학과.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냥 성급하게 폐과한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본인들도 이건 되게 아차한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모든 피해는 다 학생한테 고스란히 네. 가는 거죠. 국가가 그런 거. 당황의 연속. 네, 그리고 부산의 동의대 같은 경우는 2015학년도부터 불문과, 동문과, 물리학과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등 입학 정원 8%, 이걸 환산하자면 310명을 줄인 특성화 사업에 6개 안을 제출했는데 한 개만 선정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선정된 한 개 대학마저도 인문사회 예체능 분야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교육부의 유형에 뽑혀서 상황이 진짜 아이러니하게 된 거죠. 인문 부분을 없앤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유형이 뽑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어디서 한 특성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그 여기 이제 지원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그거를 보낸 건데. 아니, 근데 웃긴 게 뭐 돈 안 되는 과를 다 없애라든지 통폐합하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뽑는 거는 또 그런 쪽을 뽑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애초에 이상하네. 정부에서는 돈 안 되는 과를 없앤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인원을 감축하라는 거였어요. 네. 인원 감축하라는 걸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 외에도 자기들의 그 지표 자체가 뭐 취업률이든 이런 경쟁력 있는 거를 볼 게 분명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경쟁력 없는 거를 줄인 건데 임의로 없앤다고 한 건데 정작 정부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의 기준은 뭐 이런 예체능 분야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큰 명제는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건데 사실 네. 다 정원 감축하라고 하는 거는 네. 결국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안 되는 과를 감축하거나 폐과를 해라라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손발이 진짜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러니까 교육 뭐 하자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교육 철학이 없는 거지. 교육 정책이 교육 철학이 잘못된 없다는 게 참. 그러니까 왜곡 뭐 부재 이런 그러니까 왜곡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없음 무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나라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이 이렇게
모순된 지점들이 자꾸 발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할 거면 네. 돈 되는 학과를 잔뜩 뽑든가. 그럼 욕 먹으니까 간보기로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건가? 계속 이어갈게요. 네. 자꾸 네. 말 끊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이번 교육부 발표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108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가톨릭 관동대, 나사렛대, 배제대, 중부대, 한국교통대 등 12개 대학은 정원 10% 감축안을 제시하고도 단 한 개의 사업단만 선정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그 이 가운데 여기 8개 대학은 정부의 지원금이 3억 원을 또 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들 대학들은 2017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정원 10%를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 선정 후 국고 지원을 받는 이상 감축 계획을 이행해야 돼요. 문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 예산보다 학생 수를 줄임에 따라서 발생하는 등록금 수입 감소 폭이 훨씬 크다는 점이에요. 지금 진짜 난감하겠다 그러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대학 정원을 감축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2023년도쯤 되면은 지금 그 출산율이 줄고 이래가지고 그 대학에 가야 되는 인원 자체가 준대요. 그 고등학교. 예. 그래가지고 정말 그거를 줄이지 그냥 그것 않으면은 때문인 건가? 대학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학생들은 정말 적은. 그래서 이참에 잘 됐다. 부실 대학을 없애버리자. 뭐 이런 게 취지로 이제 인원을 점점 없애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교육이 진행되는 방향 자체가 신자유주의적으로 이제 기업의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네,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 2017학년도까지 입학 정원의 10%, 그러니까 환산을 하자면 234명의 신입생을 안 받기로 했는데 이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699만 원으로 234명을 줄일 경우 등록금 수입에서 약 16억 3,600만 원이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3억 받자고 16억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학 그냥 부실 대학 되겠네.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지 이제. 참 교묘하게 부실 대학을 만드는구나. 사업 철회를 할 수도 없고 참 이미 뽑혔는데 빼도 박도 못하게. 뽑혔는데 슬퍼해야 되고. 근데 등록금이 699만 원이면 1년 등록금인가? 한 학기 등록금이 699.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 700분이네. 어디지? 추계예대인가? 추계예술대학교. 거기가 아마 거기도 전국에서 제일 비싸요. 부실대학.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왜 거기는 부실대학이야? 예술 쪽이라서 거기는 막 되게 필요한 게 취업률이 많아서. 떨어지나 보다. 그러니까 취업률도 취업률이고 그에 비해서 등록금은 이제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 뭐야 어떤 예술대학인가 문예창작학과인가 어디가 되게 멋진 말을 했던데 그런 과들이 보통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한 사람이 피켓에다 써놓은 내용이 뭐였냐면 붓을 놓지 않는 한 나는 그 실업자가 아니다였나? 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피켓에.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문예창작학부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교육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얘기 좀 했는데 기업화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문예창작학과 같은 경우에는 글 쓰는 곳인데 글이라는 것이 뭐 당장에 글 쓰는으로서 해서 뭔가 수입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뭔가 어디에 등단하고 아니면 정말 유명한 인터넷 소설을 썼다든가 인터넷 소설 기현이가 왜 나와요? 언제적 기현이 미치겠다. 보고 싶네. 아니면 뭐 하상욱 같이 그런 네. 서울시 그런 거 써서 뭔가 수입이 막 왕창 들어온다던가. 하상욱 씨가 수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대요. 저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 그 책이 엄청 잘 팔렸잖아요. 근데 네, 그 서울시. 전에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책 나오기 전에 그거를 무상으로 했든가 이래가지고 엄청 나중에 후회한다고 이거 돈 받을 걸 막.
네. 아, 저 여기서 잠깐 그 청취자분들 중에 하상욱 씨를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누가 시를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정확한 시는 기억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촌철살인인데, 그 줄이 한 4줄 정도밖에 안 돼요, 시가. 근데. 길어봤자. 네, 그렇게 많이 6줄. 길지 않은데, 뭐 읽다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지? 왜 왔니 나에게 제목 살 뭐야 그게? 그런 거. 그러니까 제목을 보는 순간, 아! 하고 깊은 통찰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딱 그 제목이 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제목이 아니고, 무슨 시 중에서, 막 이렇게. 무슨 시 중에서 무슨 단편 시집 중 이렇게 써 있는데 네. 그걸 보기 전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을 보면 이제 네. 아 이거구나 하는데 되게 일상적이고 기발한 내용.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근데 아무튼 뭐 하상욱도 얘기를 하면은 그게 시냐 아니면 아니냐 그냥 말장난이냐 시냐 이런 또 그렇게 논란이 논쟁이 있고. 있구나. 그게 이제 네. 그런 시문학 계열인가? 네. 그쪽에서는 엄청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후배도 시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하상우 씨는 너무 대중적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시의 그 세계관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 친구는 시는 자기가 이걸 읽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교양을 쌓은 사람이 봐야 된다. 또 이런 문학과 생각을 예술의 가지고. 그 가치에 대해서 막 지금도 계속 논쟁 중이고. 그건 아마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나는 그냥 시라고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이 시라고 그죠? 생각하면 시죠 뭐. 근데 그게 한창 게 지금도 계속. 또 문단이나 이런 데서는 또 그게 또 엄격하게 막 그게 있으니까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비슷하게는 뭐 웹툰으로 그렇게 뭐 되게 큰 거장 화백분들 같은 경우는 웹툰을 이게 무슨 만화냐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하는 분들도 상황도 있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하상욱 시인 하면은 생각나는 게 그 목차를 표현을 하는데 목차. 네, 목차 이렇게 써놓고 목을 진짜 차는 사진을 이렇게 같이 달아놨던 자기 기억이 소개 막 나요. 이런 자기 것도 소개. 소랑 개 갖다 놓고. 자기랑 무슨 도자기였나? 네. 도자기 소개 이렇게 써. 우리 안녕 청춘으로 돌아와요 우리. 이런 얘기가 재밌다고. 나 카카오 스토리에 하상우 그거 해놨어요. 구독해놨어요. 구독 재밌어서. 일상의 짜릿한 잠시 예. 탈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습.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돈을 막 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서야 그 문창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 쓰는 것이 정말 주 일인 게 돼야 되고 창작 활동의 일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사람 말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 문창과뿐이 아니라 아까 뭐 어디였지? 그 음악학부? 거기는 작곡 이런 거 하는 한 그 실업자가 아닌 거 아닌가? 네, 물론 실업자예요 사실상 사회에서 돈을 못 벌잖아요. 그 대부분의 음악학부 학생들이 내가 알기로는 그 딱히 뭐 진짜 고정 어디 수입. 뭐 고정 수입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근데 인문예술 쪽 전공하는 사람은 사실 그걸 딱 해서 뭐 연구원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사실 대부분 그 전공 살려서 취업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네. 어려운 거죠. 우리 네.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그런 예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보장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실업자는 맞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보장받고 이렇게 예술인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 공공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예술이라든지 그런 계열들 계속 돈 안 된다고 그냥 하는데 실제로 돈이 안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잘 고쳐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 얘기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피켓 문구가 좀 생각이 나서 그 꽂힘. 아무튼 네, 짧은 글이지만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실업자라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그럴듯한 아름다운 표현. 표현이었나? 그냥 굳이 피켓 내용이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사회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서 대학 안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반대 투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이야기했던 경기대학교 투쟁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경기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3월 19일 학교 기획처가 주최한 대학 구조조정 설명회에서 학교가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조정안을 진행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3월 20일 학생 대표자들의 3,000배와 학생총회 성사를 위한 3월 20일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삭발식이 진행된 바 있어요. 또 그렇게 이제 3월 24일 날 전체 학생 총회가 성사된 이후 서울 캠퍼스 전체 학생 중에 4분의 1이 모여서 비민주적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안건을 의결을 했고요. 이어서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총장과의 대화가 열릴 때까지 곡기를 끊고 수원 캠퍼스 총장실에서 기다리겠다고 밝히면서 수원 캠퍼스에 있는 총장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을 돌입한 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구조조정은 학교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 구조조정 계획을 논의하자는 서울 캠퍼스 학생들과는 논의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요.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여론이 그에 집중된 틈을 타서 총장 날인으로 이른바 날치기로 구조조정을 통과시킨 바가 있고요. 청주대 같은 경우는 사회학과 학생 200여 명이 지난 5월 29일 대학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폐과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제라도 학교 측은 폐과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고요. 나아가서 7월 10일 날 청주대 사회학과 폐과 철회를 요구하는 법원의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폐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해당 학과 학생과 교수, 동문, 교수의 노조 등은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폐과는 학교 측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학교 측은 사회학과가 신입생 등록률과 취업률이 다른 학과보다 낮기 때문에 폐과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사회학과의 신입생 등록률은 57%로 인문사회계열 중 1위를 기록했다면서 지난해 취업률도 인문사회계열 학과 내에서는 5위,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애체능계열보다 모두 높다고 밝혔어요. 아울러서 학교 측의 폐과 결의는 심의위원회나 교무위원회에서 학내 구성원들과 아무런 사전 교감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무효라면서 재판부는 본안 판결 전까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수리 씨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되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말 큰 염증을 앓았던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랬던 게 이제 총체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중앙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김창인 씨가 내가 대학에서 배운 것은 정의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대학을 그만둔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앞서 김창인 씨는 2008년 5월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뒤인 2009년에 중앙대를 입학한 공부학번이셨고요. 입학 후에 기업식 대학 구조조정과 학내 학생 자치권 문제 등에 대해 투쟁한 대가로 5차례 징계위원회,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무려 3차례 징계 조치를 받은 바가 있어요. 김창인 씨는 대자보를 통해서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대자보가 정치적이라고 불어댔고 입시 행사가 있다고 떼어지고 금지되었다면서 학생회가 진행하는 세토와 농활도 탄압받았으며 지키는 일이 투쟁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또 경쟁을 통한 생존만을 요구하는 대학은 세일즈하기 편한 상품만 생산하길 원했다고 규탄하면서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나 또한 상품이 아니다. 난 결코 그들이 원하는 인간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학 자퇴선언을 통해서 마지막 저항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추가적으로 지금 반대투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그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그 법 내용을 보면 제16조에 대학 구조개혁 자체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법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 내용은 대학의 장 또는 학교 법인은
학령 인구 급감에 따라 학교 경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대학의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학 구조 개혁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총장이나 학교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학 구조 개혁은 학생 정원 감축 조정, 학사 또는 행정 조직 조정, 대학 폐지 또는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 다른 학교 법인과의 합병, 학교 법인의 해산, 대학 경영의 효율화로 총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구조개혁, 구조조정 중에서 학생 정원 감축과 학사 행정조직 조정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정원 감축과 조정에 대한 투쟁 사례입니다. 학생 정원 감축은 조선대학교에서 현재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경우 개교 이래 처음으로 15개 학과를 그 절반 수준인 8개 학과로 통폐합하고 7개 학과 정원을 10%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학문 단위 구조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 역시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학교 측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구성원들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직원과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와 공청회도 열어 학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정작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학과 학생들의 의견 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글로벌 법학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시한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내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학사 또는 행정조직의 조정입니다. 학과 통폐합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나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몇 학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학교의 경우 2011년 학과 폐지를 강행하려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발한 학생들과 교수들의 의견으로 중단된 바 있는데요. 작년 다시 한번 철학과 폐지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당시 철학과 학생 측은 대학 당국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경남대 학생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으나 학교는 철학과 학생 대표가 참여하기 전에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밀실 회의 끝에 결국 폐관을 결정되었고요. 이렇게 학생들의 이야기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결정된 회의에 대해 기획조정처장은 불가피한 결정을 학생들이 알아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동아대, 배재대, 동국대, 서울대, 안양대, 계명대, 한국외대 등 많은 대학에서 학과 폐지가 진행되었는데 문제는 이 학과 폐지에 대해 정작 중요한 해당 학과 학생들의 의견이 묵살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과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지금까지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앙대와 한남대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학교 당국이 매우 강력한 의지로 어떻게 보면 막장이라고 해야 되나? 강력한 의지. 막장. 이게 올바른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모든 사립대에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교수, 학생 단위의 대표자로 구성된 11명이 학교의 계획안이나 학칙 개정, 예산 편성을 하기에 앞서 심의에 참여합니다. 학과가 폐지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대학평의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죠. 대학의 3주체인 교직원, 교수,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한남대학교의 경우 철학과 폐지에 대해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11명 중 9명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의 아주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폐과 결정을 그대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학교가 대학평의원회의 의사를 그대로 무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학과 구조 조정과 학내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큰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입니다. 중앙대는 이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학과 집중 육성을 이유로 4개 학과의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에 대학평의원회는 구조조정안이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심의를 보류했지만 중앙대 당국은 구조조정안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중앙대는 2010년 학생사회와 교수진의 의견을 무시한 채
77개의 학과를 46개 학과로 통큰 구조조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앙대 학과 폐지에 대해 학생사회는 지속해서 이에 반대했지만 중앙대 당국은 이런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지난 구조조정 때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총학생회 학생은 무기 정학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금 신현준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청주대 사회학과 폐과 문제 역시 학생에 대해서 그 청주대 학교가 무기 정학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을 선동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학과 학생회장에게 이런 무기 정학 처분을 내렸고 더불어 학생의 임원들에게도 징계를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동문들은 학교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청주대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학과 구조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작년에 고려대학교의 고려대 대자보가 참 많이 붙는 학교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네. 그 열풍으로 생긴 이제 대학생 단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네. 그 단체에서 학과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혹시 구조조정 관련해서 피해를 겪고 있거나 염증을 앓고 있는 학교가 있으면 참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용은 뭐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고 나중에 페이스북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 자료가 있는 건가요? 네,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네. 예비 피해자가 될 예정으로서 알아놔야 할 것 같네요. 네. 우리 과는 없어질 일이 없어서. 우리 거만 안 없어진다고 될 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개인주의. 그런 거. 네, 맞네. 저는 인문 계열이어서 저희과도 폐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안 되는데. 나 복수 전공. 할 예정인가요? 복수 전공 법학과 신청했는데 정말요? 신청이 됐어요 이번에. 왜냐면 그 로스쿨 때문에 다 없애는 추세 아니에요? 네, 점점 없애는 추세여서 제 친구도 그 법학과 다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지방 캠퍼스가 있고 본 캠이 있는데 그 지방 캠퍼스의 법학과를 없애고 합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이제 대학을 멀쩡히 잘 다니다가 휴학기를 한 학기 하고 난 다음에 복학을 하면은 그 본교에 있는 같은 과에 넣어주겠다고. 그래서 같은 동기들이 한꺼번에 다 휴학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학을 했더니 거기에서 학교에서는 이제 대책을 마련해놔야 되는데 학생 수가 갑자기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더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강좌를 늘리든가 아니면 수업 자체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더 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수강 신청하는데 전쟁 그리고 하는데도 결국은 수업을 하나 정도밖에 수업 신청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휴학을 더 해야 되나 막 이런 상황까지 놓였던 적이 있는데 왜 얘기를 하고 있지? 폐과 얘기하다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폐과가 남 일이 아니에요. 진짜 남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이런 투쟁 사례가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왠지 기자님이 알고 계실 것 그럴 것 같아서 얘기해.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뭐 하나 좀. 저는 구조조정 관련해서라기보다는 뭐 본질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멀리 남미 칠레의 사례를 그러니까 학생 투쟁 사례를 네. 칠레가 조사를 거기 해야 아니에요? 하는데. 저희랑 같은 위도인가에 놓여 있다는 거. 그래요? 우리랑 같은 위도에 네. 놓여 있나요? 그렇다고 네, 들은 거 그건 같은데. 모르겠고요. 네, 끝나고 네이버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아무튼 이 칠레 같은 경우는 1973년에 그러니까 미국 놈들 등 뒤엎고 네, 이런 남일 적나라한 같지 표정, 표현. 않은데 네, 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아우스토 피노체트 군부 정권이 집권을 하고 나서 만든 교육 정책이 경쟁과 효율을 교육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교육의 효율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면서 경쟁 중심의 교육 정책을 시행하게 돼요. 우리나라인데? 그래요? 다 우리나라 똑같네요. 사례 미국놈. 같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네, 그렇고요. 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립대학교를 축소하고 사립대학교를 확대하는 등 많은 대학을 수술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들이 시행이 됐었는데 그 결과로 오늘날의 칠레 교육은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한 사회 구조까지 초래하게 되고 교육에 대한 칠레 민중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이렇게 많이 쌓였다고 해요. 네. 지난 5월 9일에 칠레의 산티아고 타임스에 따르면은 10만 명의 칠레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수도 산티아고에서 경쟁 중심의 교육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질 좋은 무상교육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라면서 행진 시위를 펼친 바가 있어요. 이 집회는 다소 조금 폭력적이었다고도 하는데요. 학생들은 이제 돌과 화염병도 던지고 경찰들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투입해서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칠레에 이제 지난 3월이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중도 좌파 성향이라고 불리우는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 등 조세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불평등에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바첼레트 대통령은 향후 6년 안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면서 의회에 82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조세개혁 법안을 제출한 상태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대해 그 방향은 옳지만 실효성이 있는 조치들은 부족하다고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칠레의 사례였습니다. 블랙딜에 나왔었어요. 아, 정말요? 블랙딜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 중도 좌파 대통령 후보랑 네. 옛날에 군사정권 했을 때 거기에 네. 옹호했던 피노체트. 그 사람 옹호했던 네. 측근의 딸 네. 이렇게 둘이 붙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측근 피노체트 측근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 개혁을 위해서 법까지 뭐 바꿔야 되냐 뭐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측근의 딸. 결국 이분이 당선이 우리나라도 됐구나. 독재자의 딸. 아, 거기도 독재자의 딸이 있군요. 거기서는 독재자 딸이 아니라 독재자 측근의 딸. 아, 측근의 딸. 뭐가 하나 한 달이 더 걸쳐서. 우리가 네. 급이 더 높아. 우리가 급이 더 높아. 어디 비교할 거 비교해. 네. 근데 칠레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가 한 번 정도 공부해 볼 만해요. 칠레 같은 경우 진보적인 아엔데 정권이 수립이 됐었는데 이를 미국 놈들이 미국 놈들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들이 이제 뒤에서 뭐 피노체트라는 인물한테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물품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서 그 국가를 전복을 시키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시카고 대학교라던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이렇게 많이 검색해서 보시면은 되게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블랙딜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블랙딜에서는 아무래도 민영화에 대한 내용이니까 네. 이때 당시에 민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국민들의 동의는 전혀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되게 특이했던 게 네. 연금이 있는데 네. 어떤 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집이 좀 약간 어렵게 사세요. 근데 그분이 몇 년 동안 일했다고 했지? 40년 동안 일했다 그랬나? 아무튼 열심히 계속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연금을 받는 건데 자기는 당연히 국민연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민간연금이더라. 그러면서 돈을 낸 것보다 더 적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낸 연금만큼 받으려면 그분이 111개월을 살아야만 다 이제 완납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에 반면에서 공군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 돈을 많이 타세요.
그래서 이 피노체트 정권에서 일반 국민들은 그냥 민간연금을 돌리고 자기한테 이제 좀 힘이 돼주었던 그런 공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칠레 한 대학생이 우리도 이제 의료민영화 이런 게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네. 그 대학생이 자보를 하나 써줬는데 칠레 대학생이요. 네. 네. 그 남코리아 국민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하면서 뭐 민영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막아내야 된다. 민영화는 결국 사회 불평등을 낳는다. 이런 내용을 꼭 봐야겠네요. 되는 거였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블랙딜.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이라고 하던데 이거 끝나고 보러 갈까요? 보러 갈까요? 네. 좋은 영화입니다. 어느새 영화 홍보로. 네. 아니 근데 여기는 대학교 구조조정이 73년도에 일어났다고요? 칠레가? 그러니까 칠레 93년도에 막 교육 정책을 네, 이제 그 경쟁과 정책이- 효율을 주요 이념으로 삼고 국립대 어떤 대학들을 이제 사립대화 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일찍 됐네. 좋은 게 아닌데.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은 이제 조금 이른바 진보 중도 좌파 정도의 정부가 수립이 되고 다시금 이제 교육을 무상화한다든지 조금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는 계속 저 상태였던 거죠?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바꾸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도 목소리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옳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의 흐름과 양상, 최근 대학 구조조정 구체적인 사례들,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후과, 반대 투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올바른 대학 구조개혁 방안과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켈리 씨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조직이든 혁신은 늘 요구가 됩니다. 근데 그러나 대학은 기업과는 달리 교육기관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인 연구와 교육의 내실화가 기본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 조정은 그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경영 효율성의 논리를 앞세워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학 구조 조정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게 이제 교육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저하되는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면은 올바른 대학 구조 조정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일단 첫 번째로는 교육 현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에서 구조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뭐 학과 통폐합이나 교과과정 개편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대학의 근간에 네. 관련된 영역들인데 네. 이걸 이제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제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 이게 뭐 시험률이나 이런 건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건 꼭 필요하다. 이런 좀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게 민주적인 논의 절차가 대학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뭐 대학 평의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의 구조 조정을 지표 경쟁이 아니라 교육 내용의 그 질적인 충실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사실 취업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대학 교육의 이념에 충실한 방식으로 구조 조정이 되어야 하고 덧붙여서 취업률 같은 이런 획일적인 평가 기준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일반대와 전문대는 또 특성이 각각 다르니까 네.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교육의 질 평가 중심으로 좀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그 남코리아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는 사학의 지나친 팽창 그리고 족벌 체제 지속으로 대학 교육의 공교육적인 성격이 굉장히 좀 많이 축소가 됐다는 위축이 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구조 조정은 국공립대에 먼저 정원을 축소하고 학과 통폐합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비민주적인 족벌 사학의 지배 구조로 개혁을 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고 그뿐만 아니라 또 지역 사회에서도 대학이 차지하는 역할이 또 어마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 지방 대학은 그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이 대학의 역할이라는 게 정말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구조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대학 주기기의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구조조정이 뭐 학령 인구가 감소돼서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인원 감축을 그러면 공정하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대학한테 잘 이렇게 고통을 좀 분담을 해서 이런 것을 좀 법률적으로 정원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학 구조 조정은 대학 체계 재편으로 이어져야 하는 게 사실 맞죠. 그러려고 시작을 한 것이고. 근데 현재 대학 구조 조정은 경쟁을 통해서 퇴출하는, 너는 없애, 아까 얘기한 삭제 이렇게 되는 방식인데 이거는 대학 이념을 훼손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내는 방식이고 옳지 않고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는 고등교육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서 결국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업교육과 순수 학문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그 부정비리 대학의 경우에는 국립대학으로 좀 전환을 해서 정원 조정을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학 세력들의 이런 막강한 기득권을 그동안 행사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좀 비율을 좀 맞춰서 그동안 남코리아에서 공립보다 사립대가 많은 이런 기이한 현상을 좀 자리를 제대로 구조를 정상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좀 대학 구조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물론 제 생각도 좀 포함되긴 했지만 주요 자료는 이제 학생들이 만든 자료집과 논문을 좀 많이 참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좀 출처를 밝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예, 그렇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확인 사살을 네. 교육부에서 학과 통폐합 이런 거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네. 물론 이게 없어져야 되지만 네. 사학비리나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중요한데 너무 해줬으면 이런 거 안 돼요. 해야- 하게 만들어야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안 하고 안 하냐? 제일 중요한 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네. 만들어지는 것. 절실해요. 의사결정 구조도 의사결정 구조인데 교육 정책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를 안 만들고 싶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면 그쵸, 그게 본질이죠, 사실.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사실 만들어도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전에 뭐 11명의 대표줄 중에 9명이 반대를 했는데도 철학과를 그냥 폐지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의사결정 구조는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교육정책 내가 알기로는 2화부터 계속 교육정책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교육정책이 안 바뀌면 무슨 어떤 좋은 걸 갖다 붙여도 그쵸, 사실 그리고 등심이 같은 경우도 그 학생들이 있는데. 참여와서 얘기를 한만 해도 결국 이사진들이 그래 이렇게 간다 하면은 사실 학생들은 별 결정권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뭐 이거는 사실 뭐 제도가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운영하는 그 기본적인 뭐 생각이나 방향성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철학. 교육 철학.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군요. 철학과를 왜 없앨까 도대체. 돈이 안 되니까요. 근데 사실 요즘에 과가 돈이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냐면 어디 과를 나와도 결과적으로 취직은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요즘에 그런 취직을 위한 과들을 만들잖아요. 네일 아트과 네, 이런 그런 것도 거.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게 철학과 예전에도 그랬단
말이잖아요. 그 철학과든 뭐 사학과든 국문학과든 나와도 어차피 딴 데 취직했잖아요. 그쵸. 그 국문학과 나와서 진짜 우리나라 국문학에 이바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철학에도 우리나라 철학 연구에 얼마나 이바지한 사람이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결국 취직하러 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취업이 안 된다고 다 잘랐는지 없애려고 하는지는 참.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좀 불편한 과라서 없애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문사철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과들을 없애고 있는데 그 과들이 사실 가장 대학 문제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또 그 문제를 좀 의제화해서 학교에서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언론기구 같은 역할을 하는 과들이라서 좀 밉보인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수희 씨의 얘기를 들으니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꼭 그냥 취업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취업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봤자 다 취업률 100%잖아요. 학교. 네. 군대도 가고 아르바이트도 하니까. 네. 취업률이야 뭐 그 만들면 취업- 100%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과를 자꾸 없애는 건 물론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로 없애고 싶어서 없애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 진짜 사람이 없거나 돈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는데 취업이 안 되거나. 근데 보통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취업이 안 돼서 없앤다는 과들은 보통 다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라든지 또 예술 쪽 계열 사람들도 보통 굉장히 사회 고발적인 면들이 많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좀 불편한 과들을 없애는 것 같아요. 취업률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공대도 진짜 뭐 이렇다 할 취업률 막 제 생각에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공대도. 이렇게 음모론이 제기되고 근데 이공계는 거의 높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인문 문과보다. 계열보다는 높긴 한데 그렇다고 공대라든지 그런 자연대 과학 그런 공대 기술 쪽 관련된 과들도 어느 몇 군데 취업률 높은 데만 높지 상당히 그렇게 막 엄청나게 높지는 않아요. 즉 공대 쪽도 사실 순수과학 하는 쪽은 사실 연구원 아니면 잘 없으니까. 자연과학은 거의 거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공계가 등록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쵸. 실험 이런 것도 있고 네. 해서. 참 등록금 예전에 그 등록금 편 했을 때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도대체 이제 제가 공대를 다니는데 아니 실험 기구를 사야 된다면서 매년 등록금을 그만큼씩 받아요 도대체. 근데 실험 기구는 안 바뀐다면서요? 아 근데 실험 기구가 안 바뀌어요 도대체. 실험 기구는 매번 장비 개선은 절대 되지 않는데. 물론 이제 막 구리스 칠하고 막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매년 등록금이 한 거의 250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그 생각해 보면 등록금은 그냥 돈 벌려고 그냥 받는 것 같고 딱히 교육 질이 높아진다던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등록금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교육 질을 높이면 뭐 교육 재정을 확보하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교육 질이 제대로 확보가 되려면 제대로 된 교수가 채용이 돼야죠. 제대로 된 교수. 근데 그런 것 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육 재정이 확보되면 어떤 것들이 해결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알아봤어요. 되게 긴 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했는데 오늘 패널로 어땠는지 계속 진행할 것 같은.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 그런 문제에 느낌. 대해서 짧게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네. 얘기를 하죠. 먼저 오신 분에게 선차적인 기회를 드릴까요? 먼저 오신 분이면 여기 아니, 새로 오신 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취재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교육이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봤던 우리가 봤던 입시 경쟁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대다수가 입시 경쟁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있다가 대학이라는
해방구를 맛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에서조차도 이렇게 끊임없는 경쟁의 굴레에 있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저는 그랬거든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재미없는 일과였고 일상이었는데 대학에 와서 이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고 왔는데 그마저도 이제 학과 구조조정으로 우리 과가 없어진다거나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경우 참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학 구조조정의 편으로 지금 이번에 팟캐스트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드는 거는 대학 구조조정도 그렇고 그 이전에 했던 그런 교육 관련 대학생 관련된 모든 내용들 전반적으로 걸쳐서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아무리 무슨 이제 그 좀 더 심층적으로 더 이야기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런 내용도 그런 내용이지만 아무튼 이 내용을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대학생들이 그 교육 정책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해야 바뀔 수 있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그리고 오늘 소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소감은 좀 이렇고 그 이제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사례도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말도 재밌게 해주시고 다음에도 또 왔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또 조만간 또 뵐 것 놀러 같은데요. 다음에 또 놀러 정말 다음, 다음에 5회. 또 놀러 오겠습니다. 이러다 완전 그 고정되시는 거 아닌가? 아이고. 네. 적극 추천해. 켈리 씨는 오늘 어땠어요? 네. 오케이, 재빠르게 말을 돌리시는데. 네. 그래요. 네. 네, 그 박근혜 정권 들어서 진행된 일련의 대학 교육 정책 그에 대해서 그동안 안녕 청춘에서 얘기를 했었죠. 국공립대 기성예비 문제라든지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또 대학 구조조정이라든지 얘기를 했는데 그 신자유주의라는 그 기치 아래 교육을 상품화했던 이명박근혜 정부의 청박한 교육 철학을 사실 잘 보여주는 매 회마다 그랬던 시간이 아닌가 싶고 이거는 그 1회에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국가가 국가로서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해피아라고 하죠. 해양수산부 마피아 합쳐가지고 그래서 해피야. 네, 해피아가 돼서 오로지 이윤만을 쫓다가 생겨난 비극이 세월호 참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그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도 대학 구조 조정을 위한 준비는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팟캐스트를 준비를 하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 세월호와 오버랩이 되면서 결국은 공공성을 잃은 대학 교육은 침몰할 것이다라는 그런 슬픈 예감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세월호의 슬로건은 비단 이 세월호 참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학 교육 문제 그 외 사회 전반에도 여전히 해당되는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가슴에 새기고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뉴페이스 신 기자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저희 새로운 분이 나타나면 항상 활기를 띠잖아요. 근데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되게 긴장했죠. 아, 기자님인데 또. 그래서 딴 때보다 더 내용성 있게 준비되었고 잘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기자님께 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 손발이 어디 실종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멘트는 항상 쳐줘야 하는 거예요. 별명도 됐네, 딱 신기자. 신기자, 괜찮다, 괜찮다. 뭐예요? 네, 아유 그런 거 붙이지 마세요. 네. 신기자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 구조조정 내용 다 같이 알아봤을 때 뭐 학생 대표가 서명을 받고 그거를 뭐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오기 전에 문을 잠그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한다거나 되게 밀실 처리도 한 것도 많고 날치기 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대학을 작은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작은 네.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학 안에서 네. 학생들의 의견이 이렇게 묵살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교육에 관한 내용인 건데 교육의 공공성 그리고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 철학의 부재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천박한 교육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반 교육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문제라고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실천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천춘 팟캐스트에서 계속 이런 대학 교육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역할을 높이는 팟캐스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신 기자님이 오셔서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해외 사례도 들을 수 있었고 실제 많은 대학들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아이고.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다음에 오실 겁니다.